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죠. 1969년에 퀀텀 펀드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어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32%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한 매크로 투자의 전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바로 1990년대 영국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을 예상하고 13조 원에 가까운 공매도 포지션을 통해 한 개인이 무려 영국의 중앙은행을 무너뜨린 검은 수요일 사건이죠. 오늘의 수업 내용은 유럽의 단일 화폐인 유로가 탄생하기 전 유럽 각국의 통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로스와 퀀텀 펀드의 트레이더들은 어떠한 분석을 통해 기존 체제의 허점을 찾아내어 이러한 통화들의 폭락을 예측하였고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에서는 1999년 1월 단일 통화인 유로가 실시되기 전 1979년부터 과도기 단계의 통화체계인 ECU와 ERM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CU, 즉 유럽통화단이란 유럽연합의 회원국 통화를 대표하는 가상의 화폐 단위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는 아니지만 회원국 간의 금융거래, 회계 및 결제 수단에 사용되었습니다. ECU의 가치는 EU 회원국 통화들의 고정된 가중평균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각 회원국의 경제 규모 및 EU 내에서의 경제적 중요도를 반영했습니다. 1992년 당시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ECU에서 독일이 차지하던 비중은 무려 32%에 달했죠. ERM, 즉 환율 메커니즘이란 회원국 통화들 사이에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규약입니다. 그 목적은 극심한 환율 변동을 방지하고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해 경제 및 화폐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각 회원국의 통화는 ECU에 대해 중앙환율을 가지며 이 중앙환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은 시장에 개입하여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만 했습니다. ECU와 ERM은 별 문제 없이 이어져 왔지만 1990년 거대한 사건이 터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로 인해 발생한 영향이죠. 당시 독일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던 동독 마르크와 소독 마르크를 1대1로 맞교환했고 낙후된 동독을 재건하기 위해 통일 독일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구 동독 지역에 퍼부어야 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게 분명했으며 돈이 풀림에 따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마르크화의 가치가 크게 움직일 게 분명했죠. 이러한 논리하에 많은 트레이더들은 독일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운영하고 있던 드러켄 밀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독일의 강경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마르크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보았죠. 과거 독일은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나치와 히틀러가 탄생하였기에 인플레이션이라면 치를 떨며 억제하려고 하였죠. 독일인들이 정부는 안 믿어도 중앙은행만은 믿는다고 할 정도로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드러켄 밀러는 내다보았죠. 실제로 독일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2년간 10차례나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았으며 마르크화는 1년 동안 달러화 대비 25%나 상승해버립니다. 이 덕분에 1990년 퀀텀 펀드는 무려 29.8%라는 수익률을 기록하죠.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마르크화는 ECU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ERM 협약에 따라 참여국의 통화는 좁은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중고정 환율제라는 점이죠. 영국의 파운드화는 1파운드당 2.95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상하 6%의 변동폭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 독일이 금리를 올려버렸으니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했지만 영국은 이미 기준금리가 10%나 되어 더 이상 올릴 여력이 없었고 당시 경기가 좋지 않던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이는 마찬가지였죠. 이로 인해 글로벌 자금들이 독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1992년 2분기에 이탈리아의 리라와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ERM 체제에서 허용하는 변동폭의 하한선까지 내려갑니다. 사실 하한선이 없었다면 진정한 가치는 더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 통화는 고평가 상태에 진입하게 되죠. 이탈리아와 영국이 ERM을 탈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1. 독일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며 금리를 낮추고 이탈리아와 영국은 금리를 인상한다. 2.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마르크화를 매도하고 리라화와 파운드화를 매수한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인플레이션이라면 치를 떠는 독일의 중앙은행이 승인할 리가 없었고 두 번째의 경우 다른 중앙은행들이 시장 개입을 할 충분한 자금이 없었죠. 만약 두 가지가 모두 실패할 경우 이탈리아와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여 통화를 평가절하한다는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통화를 평가절하해버리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릴 수도 있으며 외채 부담 증가, 투자자 신뢰 하락, 금융시장 불안정 등 당시 불경기이던 이탈리아와 영국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터질 수 있었죠. 1992년 여름 이런 상황 하에서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움직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지 소로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드러케밀러, 존슨, 베선트 등으로 구성된 퀀텀 펀드의 매니저들이죠. 당시 퀀텀 펀드의 젊은 펀드 매니저 스콧 베선트는 영국에서 주택 섹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주택 모기지는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이며, 만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파운드화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일반 시민들이 즉각 모기지 상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소비 억제 및 불경기 심화로 이어져 이는 당시 총선을 앞둔 존 메이저 영국 보수당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주택 섹터들을 공매도하고 있었죠. 이러한 분석을 본 드러켄 밀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반면 파운드화가 단기적으로 마르크화 대비 상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 않은가? 당시 영국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기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는 도저히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환상적인 베팅 기회였습니다. 그 후 드러켄 밀러는 8월 15일까지 15억 달러를 투입해 마르크화를 매수하고 파운드화를 공매도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점 드러켄 밀러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92년 9월 4일과 5일 영국의 바스에서는 유럽 공동체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들은 ERM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국 보수당 정권의 재무장관이었던 노먼 라몬트는 본인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장관들과 함께 독일 분데스방크의 총재인 헬무트 슈레징거에게 통화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고함까지 쳤습니다. 재무장관 12명이 여기 앉아서 당신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조치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었던 슐레징거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금리를 내릴 계획은 없으나 그렇다고 올릴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소 타협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라몬트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언론에 다음과 같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분데스방크가 EU 재무장관들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슐레징거는 격분합니다. 이는 마치 본인이 독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포기했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는 분데스방크의 독립성 수호, 그리고 독일의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신성한 책무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EU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그는 언론 앞에서 다음과 같이 딱 잘라 표현합니다. 독일 금리의 장래 방향성에 대해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독일이 주변국들을 도와주기 위해 통화정책을 양보하기는커녕 유럽 통화들 간의 고정된 관계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 연설장에는 슐레징거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조지 소로스도 있었습니다. 소로스는 연설이 끝난 후 슐레징거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ECU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슐레징거는 답합니다. 유럽 통화의 개념은 좋아하지만 ECU라는 형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소로스가 원하던 것 이상으로 확고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통화연합이라는 생각에는 찬성이지만 모든 대가를 감수할 생각은 없었으며 자국의 인플레이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뜻이었죠.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를 버틸 수 없다면 남은 길은 통화의 평가절하 뿐이었습니다. 흥분한 소로스는 곧바로 뉴욕의 드러켄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드러켄 밀러는 빠르게 파운드 추가 매도 및 이탈리아 리라화까지 매도합니다.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온 소로스는 뱅커스 트러스트 은행에서 소로스의 퀀텀 펀드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외환 전문가 로버트 존슨에게 전화합니다. 파운드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뱅커스 트러스트 은행은 모든 트레이더들의 대화를 녹음하기에 통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던 존슨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소로스의 사무실로 온 존슨, 소로스, 그리고 드러켄 밀러는 작은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파운드화를 매도할 경우 위험은 얼마나 되죠? 파운드는 유동성이 높으니 언제든지 손실 포지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손실폭은 0.5% 정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벌 수 있죠? 예상대로라면 15에서 20% 정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요. 3개월 기간으로 보면 약 90%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약 펀드를 맡으면 얼마 정도를 투자하실 생각이죠? 자본의 3배에서 5배까지 레버리지를 걸고 싶습니다. 그들의 외환 보유고는 겨우 220억 파운드, 44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몇 달을 못 넘길 겁니다. 최대 손실폭은 겨우 0.5%인 반면 최소 15%, 최대 2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트레이딩,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90%. 이를 들은 소로스와 드러켄밀러는 엉덩이가 들썩거려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흥분한 나머지 트레이딩 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드러켄밀러는 스콧 베선트에게 전화를 해서 추가로 의견을 물었으며 베선트는 존슨보다 더욱 강한 확신을 보입니다. 영국 정부는 더 높은 금리를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 심화와 파운드 평가절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영국 정부는 평가절하를 선택할 것이 분명했죠. 이렇게 소로스와 컨텀 펀드의 사람들은 영국의 통화체계를 뒤집을 준비를 합니다. 소로스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약간 늦게 기회를 포착한 다른 헤지펀드, 대형 글로벌 은행의 프랍 트레이딩 데스크, 그리고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재무부서들까지 파운드와 몰락에 베팅합니다. 글로벌 투기꾼들은 방어가 약한 나라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목표는 핀란드였습니다. 슐레징거 총재가 독일 금리의 향방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9월 8일, 이들은 핀란드 마르카화의 매도 폭격을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마르카화는 15%나 폭락했으며 핀란드 중앙은행은 ECU 연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란드를 초토화시킨 트레이더 무리들은 이제 스웨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스웨덴 중앙은행은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를 75%까지 인상하는 초강수를 듬으로써 가까스로 방어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트레이더들은 이탈리아 리라화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EU 각국의 정부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의 경우 ERM 체제의 공식 멤버가 아니므로 공격을 받아도 다른 유럽 중앙은행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죠. 하지만 리라화는 ERM 체제의 통화였고, 리라화가 시장의 매도 공격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린다며 ERM 회원국이 시장의 트레이더들에게 패배한 최초의 사례가 될 테니까요. 방어를 위한 현금이 부족했던 이탈리아의 중앙은행은 독일의 분데스방크에 급히 지원을 요청하였고, 분데스방크는 240억 마르크, 당시 157억 달러를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리라화 매입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더들의 공격력은 중앙은행의 방어력보다 더 거셌으며 9월 11일 금요일에 결국 리라화는 ERM 체제가 허용한 밴드를 하향 돌파합니다. 더 이상 자금이 없었던 이탈리아 정부는 주말인 12일과 13일 자국 화폐의 공식적인 평가 절하를 다른 회원국들과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 연합의 목표는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영국은 이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강국이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죠. 영국의 라몬트 재무장관, 그리고 로빈 레이 펜버튼 영란은행 총재는 파운드화 방어를 위해 100억 ECU, 당시 72억 5천만 파운드, 140억 달러의 긴급 차입을 선언합니다. 또한 분데스방크에게 처절한 로비를 하여 슐레징거 총재가 0.25%의 금리 인하를 고려해보겠다고 선언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몇몇 트레이더들은 파운드화의 폭락은 없을 것 같다고 속단해버립니다. 실제로 월요일 시장이 열리자 영란은행은 즉시 7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화를 매수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관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운드화의 상승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았던 거죠. 영란은행이 총력을 다해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의외로 작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파운드화를 공격해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단지 약간 손해를 볼 뿐이지만 이익은 엄청날 수 있다는 로버트 존슨의 분석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증거였죠. 피냄새를 맡은 투기꾼들은 월요일 오후부터 파운드화 매도 폭격을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15일 화요일에는 더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영란은행은 화요일 하루에만 2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환율을 방어하려 했으나 파운드화는 다시 하락합니다. 그날 저녁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다 쏟아부어 환율을 방어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지 고민하고 있던 라몬트 장관과 레이 펜버튼 총재 앞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옵니다. 리라화에 대한 좁은 폭의 환율 조정보다는 유럽 통화 전반에 폭넓은 재조정이 바람직하다. 분데스방크의 슐레징거 총재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이 퍼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라몬트와 레이 펜버튼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 말은 독일 중앙은행이 기존 통화체제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의 평가 절하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트레이더들뿐만 아니라 독일까지 영국 파운드를 공격하는 꼴이었습니다. 라몬트는 즉시 분데스방크에 전화하여 이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슐레징거는 이를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영국의 관료들은 지옥이 다가올 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의 소로스 팀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신이 나서 더욱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합니다.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는 시간 문제니까요. 드러켄밀러는 소로스의 사무실로 뛰어가 때가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파운드화 매도 포지션을 쌓아나가겠다고 하자 소로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왜요? 이에 놀란 드러켄밀러는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로스가 답합니다.
만일 새로운 소식이 정확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뭐하러 포지션을 조금씩 쌌죠? 지금 바로 150억 달러를 투자하세요. 이후 소로스와 드러켄밀러는 미친 듯이 파운드화를 매도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돌려가며 파운드화를 사겠다는 이들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팔았습니다. 퀀텀 펀드로부터 대량 매도 주문을 받은 각 글로벌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는 본인 회사의 트레이더들에게도 파운드화 폭락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고, 은행의 프랍 트레이딩 데스크도 매도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모든 금융계로 퍼져나갔고,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은 모두가 알게 됩니다. ERM 통화체제의 규칙에 의하면 영란은행은 허용된 등락 범위의 하한선인 파운드당 2.7780 마르크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드러켄밀러는 새벽 2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어서 시장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영란은행은 최후의 방어를 위해 시장이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8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총 10억 파운드를 쏟아부어 시장 개입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퀀텀 펀드가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이들을 따라 파운드화를 매도하는 트레이더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결국 8시 40분 자포자기 심정으로 라몬트 장관은 존 메이저 영국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파운드화 보를 위한 금리 인상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영국을 ERM에 넣은 장본인인 존 메이저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면 본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더 버티어보자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9시 시장이 열리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보기 위해 비상대기를 합니다. 9시가 되고 파운드화 매도 폭탄은 전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영란은행은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90분 동안에만 50억 파운드를 쏟아부으며 버텼지만 10시 30분이 되자 더 이상 투입할 돈이 없게 됩니다. 라몬트 장관은 다시 총리에게 전화하여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메이저 총리는 2% 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금리 인상 소식이 발표된 후에도 파운드는 전혀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라몬트 장관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차트를 바라봅니다. 금리를 올려도 파운드화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텨봤자 영국 시민의 돈이 트레이더들에게 빠져나가는 꼴밖에 되지 않고, 이제 ERM 체제로부터 자진 탈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총리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재무성 직원들은 영국이 몇 분마다 수억 파운드를 잃고 있다며 긴급하게 총리실에 전화를 하였지만 총리는 너무나 태평하였습니다. 결국 라몬트는 총리 관저로 직접 찾아가 15분을 기다린 후에야 메이저 총리를 만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한 총리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독일이 외교적으로 협조할 여지가 있나요? 만약 영국이 ERM을 탈퇴한다면 총리 사임 요구가 뒤따를까요? 누가 봐도 여러 장관들과 책임을 분담하고 본인의 잘못은 줄이려는 의도였죠. 이런 멍청한 말싸움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소로스와 드러켄밀러 그리고 글로벌 투기꾼들의 파운드화 매도 포지션은 계속 쌓입니다. 긴 회의 끝에 파운드화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금리를 2% 인상에 이어 3% 추가 인상, 즉 10%에서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지만 파운드화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소로스는 영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퍼붓습니다. 결국 9월 16일 저녁 7시 30분 라몬트 장관은 재무성 앞마당에서 전 세계에서 온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의 ERM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자율변동 환율제를 채택합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개인이 영국이라는 국가를 이긴 것이죠. 영국 언론은 파운드화가 수출을 당한 이날을 검은 수요일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영란은행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파운드화 환율 방어를 위해 27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쏟아부었고, 이 중 14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은 전쟁의 마지막 날이었던 16일 하루에 쏟아부었습니다. 파운드화는 ERM을 탈퇴한 후 마르크화 대비 14%나 폭락하였고, 결과적으로 영국의 국민들은 영란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약 38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소로스와 드러켄밀러는 그들이 목표로 했던 150억 달러에는 모자라지만 약 100억 달러 상당의 파운드화를 공매도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영국의 손실 38억 달러 중에서 3분의 1인 12억 달러가량이 소로스의 차지였습니다. 소로스의 퀀텀 펀드는 1992년 11월 스웨덴 크로나화가 평가절하되기 전에도 공매도를 했고, 이를 통해서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둡니다. 이 덕분에 1992년 퀀텀 펀드는 69%의 수익률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소로스의 개인 재산은 무려 6억 5천만 달러가 증가하였죠. 파운드화가 몰락하면서 트레이더들은 영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 주식과 채권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러켄밀러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ERM 체제를 이탈한 영국이 이제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자유롭게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국채 가격이 상승할 거라 보죠.
또한 파운드 약세 및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보며 드러켄 밀러는 파운드화를 매도할 때 영국 주식과 국채는 오히려 매수하였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검은 수요일 이후 2달간 주식과 채권 모두 급등하면서 소로스의 퀀텀 펀드는 파운드 사태 이듬해인 1993년에도 63%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